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9월 16일이죠. 예. 여기 15일이네. 저도 시간관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162일입니다. 뭐, 162일이나 161일이나 많이 남은 거는 많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게 100일이 되고, 그 다음 70일이 되고, 뭐 30일이 되고, 이제 10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지금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제가 보기에는 한 50일 전쯤에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를 계속 반복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토대를 마련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성배전공학에서 3장 지중성전설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가공성전설로를 배우셨는데, 이번에 지중성전설로를 보시면은 이제 가공하고 이제 쌍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적어 봤고요.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장 가서 쓰실 수 있게끔, 반복적인 좀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챕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통 그 전체적인 문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가서 전체적인 서머리 부분,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이제 지중 성전설로 파트를 보고서 조금 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것들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10점짜리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 이해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은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EBG나 IBG 같은 경우 이제 그 접속하는 방법들, 이제 가스 종단 접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중간 접속이라든가 아니면 스탑 접속, 그 다음에 유지 접속, 이렇게 종단 접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 사진들, 그리고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지중성전설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성배전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3가지를 설명하셔요.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OF 케이블, POF 케이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3가지 케이블에 대한 것들은 책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중 케이블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이제 송전 용량 증대 방안이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지중이 나오고 가공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거는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서 가공에 대해서도 쓰고 지중에 대해서도 쓰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중 케이블 같은 송전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압을 올린다든가, 예를 들어 가공 성전설로 쪽에서 전압을 올린다든가, 예를 들어 가공은 송전 용량 증대 방안이 승석중이었습니다. 승석중. 승합을 하거나 소금 여자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중간 조상 방식을 쓰거나, 이게 속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지중 케이블에서는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케이블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케이블에 대한 온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에 대한 특성들이 ACSR이 있고, 그 다음에 TACSR이 있고, 스타샤에 다시 AW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중 케이블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이 오일을 필드하거나 파이프에 오일을 필드하거나 이런 케이블들을 쓰는 게 그냥 케이블보다는 냉각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송전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외에 송전 용량 증대 방안을 보시면은 신도체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가공 성전설로에서의 신도체고, 지중 성전설로에서의 신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은 극저온 케이블, 기중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번에 가서 보시면 절연재료의 열화 원인. 그럼 절연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지중 송정선로다 보니까 케이블에 대한 열화 원인을 묻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절연재료의 열화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중 송정선로이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열화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뭐 보통 이제 전수화라고 합니다. 꽃도 있듯이 이건 이제 트리 과정인데 전기 트리, 수 트리, 뭐 화학 트리 해가지고 케이블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전기 트리에 관련된 부분, 여기 수 트리에 관련된 부분, 여기 화학적 트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면은 그 채점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제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열화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외우게 되는 게 전기, 열, 화, 생 해가지고 외우죠. 아니면 뭐 열화생 전기로 외우셔도 되고 그거는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쪽이다 보니까 전기 쪽을 먼저 하는 거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전기 열화상으로 외우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전기적 요인이 뭐냐? 기계적 요인이 뭐냐? 열적 요인이 뭐냐? 화학적 요인이 뭐냐? 생물학적 요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열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테마만 딱 잡혀지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전기적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기계적이 뭐가 있을까? 어떤 충격이겠죠? 그런 부분. 열적이 뭐가 있을까? 열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화학적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왜냐면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중 케이블은 바깥에가 방식층이 CV 그러니까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절연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묻었을 때 조금 더 뭐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름이라든가 오손에 관련된 화학적인 변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생물학적은 뭐냐? 뭐 쥐가 갉아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 테마가 딱 나온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화 진단법. 여기서는 이제 열화 진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이블에 대한 진단이다 보니까 사선 상태에서 진단 부분, 활선 상태에서 진단 부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할 때도 그냥 뭐 피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죠? 내시경을 할 때 뭐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잠깐 이제 아프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얘도 죽여놓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선 상태에서 이제 열화 진단법이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활선 상태에서는 살아있다 보니까 그쪽에 뭐 직류 전압을 인가한다든가 아니면 교류 중첩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재 그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진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단 기법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진단하는 거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절연저항 같은 것, 메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누설 전류를 보는 겁니다. I는 R분의 V에서 거꾸로 누설이 많이 된다는 건 이 기기가 있는데 뭐 판넬이 됐든 변압기가 됐든 케이블이 됐든 어떤 설비에 대해서 전압을 인가하죠. 이렇게 양쪽에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여기에 절연이 나쁘면 이런 식으로 저항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 흘러가는 전류가 커지면은 절연이 파괴된 거니까 그거를 감지를 하고자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이 저항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니까 그 저항값이 이제 메가옴인데 몇 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냐, 뭐 10메가나 20메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큰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지금 누설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뭐 500V 메가나 1000V 메가나 2000V 메가를 씁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500V 메가를 써가지고 이제 내압을 하는 거죠. 내압을 해서 거기에 흐르는 저항값을,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고, 이제 고압에 올라가면 1000V나 2000V 메가를 쓰는 게 아무래도 전압 레벨이 얘는 380V에서 500V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380V에서 1000V 쓰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전격 전압이 있었죠. 우리나라 부분에 대한 저압의 기준이 딱 있었지 않습니까? 600V. DC는 뭐 750V. 그 다음에 고압은 7000V.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죠. 이거 이상이면 특고압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고, 외국 기준에서는 저압이 1000V까지입니다.
1000V 미만에 대해서는 저압이고요. 1000V 이상에 대해서는 고압입니다. 이게 또 35kV 이상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뭐 특고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약간씩 그 기준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하고 외국 기준하고 좀 알고 계셨다가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도 조금 더 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저항 부분을 계산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DC 선극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산합니다. 그건 이제, 왜냐면 AC를 가는 게 아니라 DC를 인가해가지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분 동안에 가했을 때고 10분 동안 가했을 때 그 비교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안정화가 되겠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적정하게 전압이 인가되니까 이제 충전되면서 이렇게 차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근데 이게 뭔가 안 좋으면은 얘가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킥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로 차는 것처럼 튀어오른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이제 DC 선거법에서는 얘하고 얘에 대한 비율을 검체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예? 이게 수치가 1, 1.5 이상, 2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분명히 어느 정도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수치가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봤을 때 작게 나타나진다는 거는 처음에 인가했을 때나 나중에 봤을 때 값이나 이렇게 변동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판단하는 기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교재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보실 때 항상 그림하고 연관돼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4번에 전력 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그럼 세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케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은 케이블을 못 가져왔는데 그전 같은 케이블을 가져와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전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케이블에 대한 구조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이블이. 그럼 케이블을 할 때 이제 기본에 이제 도체가 있겠죠. 그 도체의 내부에 있는 반도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절연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연체가. 그리고 여기에 외부 반도전층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내부에 반도전층이 있고 외부에 반도전층이 있고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외부 반도전층 바깥에 이제 이렇게 심선들이 있겠죠. 중성선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방식층이 있겠죠. 왜냐면 케이블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런 방식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들이 나오는데 그 구조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케이블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MI 케이블 같은 거, 직류 해저 케이블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10점짜리 문제로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요약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케이블 구조들이 뭐 CV 케이블이다, XLP 케이블이다, 아니면 CV 케이블이다. 이런 것들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거기 다시 뭐 W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워터프루프다. 이런 식으로 물에 대한 침수성이라든가 수밀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케이블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고, 요거의 원어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어봤을 때 그 원어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이 뭘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단선이 아니라 연선이거든요. 연선 이런 식으로. 연선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다 뭘 껴놓은 타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수밀형 해가지고 이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케이블 큐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절연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연체가 나빠지게 되면은 아까처럼 여기 이만큼의 전개가 이렇게 걸려줘야 되는데 절연체가 나빠지면 여기서 요만큼의 전압에 걸려지고 여기서 요만큼의 전압에 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공국이 생긴다든가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얘가 전체 이만큼의 전압을 견디다가 여기선 요만큼의 전압, 여기선 요만큼의 전압 이렇게 인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얘가 깨지면서 여기가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되면 전체적인 부분은 얘가 그전에는 이만큼 견디고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외부에 걸리는 22,900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요 간격을 견디다 보면 나중에 절연이 파괴가 되겠죠.
그럼 이게 바깥으로 쭉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이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나간다. 예, 트리 구조처럼 나간다 해가지고 이제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물에 의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화학적인 원인에 해가지고 이 외부적인 부분이 뭐 그 소선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뭐냐, 중간에 있는 부분이 뭐냐,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도체겠죠, 가운데. 여기 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바깥에 뭐가 있었죠? 여기 절연체가 있었죠. 중간에 있는 내부 반도전층이든 외부 반도전층이든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왜냐면 반도전층이라는 건 아주 작습니다. 두께가. 근데 이런 절연체나 방식층 같은 건 두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도체 부분, 그리고 여기가 절연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방식층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체에서는 이제 여기 도체가 동이죠. 대부분. 이제 그 가공성전설로는 알루미늄도 썼지만 지중 케이블은 여기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죠. 다 동 케이블을 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체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저항선이 생깁니다. 저항에서. 절연체에서 생기는 게 유전체 성분에 의한 유전체선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정전법이라는 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유전체의 성분을 가지고 이제 R과 C에 대한 그 각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사인 델타, 뭐 탄 델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체에 대한 뭐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특성을 보니까 그게 각도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 각도가 변하는 걸 보고 얼마나 노화됐는지. 왜냐면 C 성분이 많아진다는 거는 아까처럼 이런 정전 용량이 많아진다는 건 요 중간에 이 C 성분이 이게 많아진다는 건 면적이 넓어진다든가. 콘덴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터리가. 이게 C 성분 아닙니까? 요 채워지는 요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되죠? 면적이 넓어진다든가 요 양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양이. 극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안의 내용이.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개로 이렇게 중간에 극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공극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면적들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유전정전법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R 성분과 IR 성분과 IC 성분에 대한 이 델타 각이 얼마나 벌어지냐. 요게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얘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체에 대한 특성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설비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나빠진다. 변압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전정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스선이 있겠죠. 시스. 방식층이 바깥에 이제 시스가 있으니까, 여기 시스가.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식층 바깥에 여기 또 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구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에 대한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저항성 같은 경우는 얘 자체의 어떤, 재질이 아니면 특성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손실을 줄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체도 그 유전체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줄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스선은 어떻게 발생되냐?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주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되죠?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시스도 쇠 아닙니까? 바깥에. 쇠니까 여기도 어떤 자기장이 유기가 돼가지고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시스선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접지를 해가지고 전류를 안 흐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압을 낮춰주고 여기에 흐르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 전압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을 하게 되면 이 시스선은 줄여줄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두 개는 줄여지지 못하지만 얘는 줄여줄 수 있다. 해가지고 다음에 5번의 항목에 있는 케이블 시스의 유기전압 대책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 시스 전압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정전 용량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되니까 나중에 보시면 케이블을 가게 되면 중간에 뭐 IJ, NJ, 노멀 조인트, 뭐 인슐레이션 조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접지를 여기다 한다. 편단 접지죠. 그러면 이제 유기전압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양단 접지를 한다. 그럼 이렇게 가겠죠.
나중에 보시면 크로스본드 접지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가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본딩을 해서 접지를 합니다. 이런 크로스 본디 접지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접지 부분을 대지간에 접지하는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대지간에 접속하는 부분이 있고, 교락 접지가 있고요. 교락 비접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 8월 달에는 케이블 시스 유기 전압 대책에서 편단 접지하고 크로스 본디 접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죠. 그래서 내용이 이제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때는 이제 이런 접지 방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써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대지간의 접지 방식,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는 얘는 비접지니까 접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얘나 얘는 접지가 돼 있는데 얘는 피레기를 하나 쓰고 얘는 피레기를 2개 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케이블 시스 유기전압 대책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 케이블의 옵셋,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공선로에 대한 옵셋을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있고 해가지고 여기 A, B, C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옵셋, 요거에 대한 옵셋 부분 해가지고 크기를 나타났죠. 옵셋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케이블에 대한 진동과 대책에서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부분이 이렇게 탈락이 돼서 슬리트 점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로 접속이 되지 않게끔 그런 암의 길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공선로에서는 옵셋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중선로에서 옵셋은 뭐냐? 이렇게 맨홀이 있다. 그럼 케이블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보시면 맨홀에서 이렇게 가대를 설치해가지고 클릿을 대가지고 여기 케이블과 여기 케이블을 이제 접속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곡률 반경 아래에 한 이런 부분이 요 구간을 이제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옵셋은 뭐냐면 여기 케이블이 온도에 따라서 신축이 됩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러분들이 뭐 타고 다니는 그 전철이라든가 기차에 보시면 레일 있죠. 레일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열을 받으면은. 그래서 그것들도 설계를 할 때 보시면은 약간 그 속도에 따라서 곡선을 줘가지고 곡률 반경을 주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줄 때 높이가 있으면 얘가 높이에 맞춰서 약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요 간격을 맞춰서 어느 정도 전격 속도에 맞춰가지고 케이블에 대한 그 높이를 맞춰줍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열이 신축이 되고 막 하니까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여기서 약간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관로형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전력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전력구로 되게 되면은 전력구를 이렇게 봤을 때 케이블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신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네이크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요 지점은 고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일부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신축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런 피치에 대한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셨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다 수치를 조금 더 적어줬을 때 좀 더 확실한 그 전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6m가 있고 9m가 있는데 이걸 6000mm, 1500mm, 뭐 9000mm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네이크 베어를 하는 부분, 이제 전력구 안에 이제 케이블을 시설을 하다 보면은 전력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블이 떨어질 수 있는 활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를 이제 고정하는 부분. 왜냐면 위에서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스토퍼 방식이 어떻게 잡았느냐, 뭐 상단 고정 방식, 중간 고정 방식, 스프링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구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345kV, 그 다음에 154kV, 그 다음에 22.9kV,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별로, 이 위에는 22.9, 그 다음에 154, 345 이렇게 갑니다. 왜? 345 케이블이 더 무겁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45 케이블은 이제 밀폐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쇳덩어리 박스 안에다가 클리트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배열로 해가지고 갑니다. 이따 보시면 이제 배열 부분에 대해서도 삼각배열, 수평배열, 요란배열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배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4 같은 경우는 이 클리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고정용 클리트나 아니면 이동용 클리트에다 올려놓고 쓰면 되고요. 22,900원 딱 올려면은 이렇게 딱 있습니다. A, B, C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A상, B상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접속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가다 보면은 여기 클리트 부분에 접지선이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올라가 보면 22,900 케이블이 거기서 중간 접속이 돼가지고 접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다 보시면 되는데 이 클리트 같은 걸 만지면 찌릿찌릿합니다. 중간에. 왜? 이 접지선에 의해 가지고 아까처럼 중간중간에 이 접지가 되어 있다는 건 뭐였죠? 아까 케이블 CC에 대한 유기전압이 여기 뜬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전압이 뜬다는 건 양쪽에 어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구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만지시게 되면 약간 찌릿찌릿하는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죠? 네. 그리고 전력구 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지, 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전등 같은 거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154 뭐 전력구도 들어가 보고 345 전력구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뭐 매뉴얼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뭐 시설도 다 해봤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과정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교재 부분을 보시면 이제 화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또 꺼졌는데. 그 앞에 부분은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송전공학 3장 지중 송전술로 구성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문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올 만한 문제 부분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상세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시고 좀 더 살펴보시면은 쉽게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중 송전선로 구성 부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전선로와 비교한 지중 전선로의 장단점과 지중선로를 채용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그럼 지중선로의 채용 이유가 뭔지, 뭐 미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좀 더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 송전선로하고 지중 송전선로를 썼을 때 장단점,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전기 쪽하고 자기 쪽, 그 다음에 RLCG에서 L하고 C,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비교를 하실 때 가공 송전선로하고 지중 송전선로를 비교를 해가지고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처음에 HVDC나 팩트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거기서 거기입니다. DC의 장점은 AC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공 송전선로하고 지중 선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서로 쌍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중 선로 구성 방법의 종류. 사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송전 개통공학의 12장에 보시면은 그 배전선로 쪽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압 배정선로, 뭐 저압 배정선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애우실 때 유루방수로 애우시면 됩니다. 유루방수, 유닛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루방수로 애워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은 헷갈립니다. 그 12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지중선로에서는 유루방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송 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3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OF 케이블, POF 케이블 이런 케이블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시험이 좀 많이 나왔던 거니까 10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묶어서 25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케이블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나중에 보시면 지중 케이블의 송전 용량 증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게 결국 보시면 새로운 전력 케이블하고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새로운 전력 케이블이 3가지가 있었죠.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기중 케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케이블의 종류입니다.
CNCV 케이블이 뭔지, CV 케이블이 뭔지, 무엇의 약자인지, 크로스 링크드, 뭐 예를 들어 CV는 크로스 링크드를 뭐 폴리에틸렌, 뭐 비닐, 시스, 절연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원어를 조금 더 애워주셨다가 이제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LP나 CV 케이블이나 같은 종류다. 근데 이제 CV에 앞에 CN이 붙었으니까 얘는 뉴트럴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성선이 외피에 있는 겁니다. 근데 CV 케이블은 중성선이 외피에 있더라도 어떤 심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락이 나더라도 충분한 면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락 전류를 흘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케이블이 소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 보시면 보통 한전에서 쓰고 있는 백스케아 중간에 도체가 심선이 백스케아입니다. 그럼 이 중성선은 심선이 몇 스케아 정도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100스퀘어짜리? 보통 34스퀘어입니다. 3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스퀘어 같은 경우도 뭐 60 몇 스퀘어고, 그래서 38스퀘어 같은 경우, 38스퀘어 같은 경우는 14스퀘어입니다. 중성선이. 그렇다 보니까 이 14스퀘어가 22,900의 지락사고가 났을 때 지락전류를 충분히 흘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최소 60스퀘어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60스퀘어의 33%면 얘가 22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중성선이 22스퀘어 이상이 돼야지만 아까처럼 지락이 났을 때 지락 전류가 보통 4에서 한 7카 정도 나타나는데 그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시 허용 전류를. 근데 이제 38스퀘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수전 케이블은 안 되고요. 수전을 해가지고 변압기가 뭐 2뱅크 내지 3뱅크로 나눠지는 경우, 그 차단기에서 그 변압기까지 아주 짧은 구간 있죠. 그 구간 같은 경우 변압기 용량이 작은 경우는 38스퀘어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규정대로는. 근데 대부분 다 60스퀘어를 쓰죠. 왜냐면 60스퀘어가 가져와서 거기 케이블을 쓰는데 그거 몇 미터 안 되거든요. 보통 한 20m 정도 됩니다. 배전반에서 그 변압기까지 가는 게 보통 한 2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 레인이 뭐 수변전 설비다. 그러면 이쪽은 뭐 변압기 반이다. 그리고 이제 저압반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변압기하고 저압반은 같이 붙어 있고 한 2줄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한 줄 정도로 쭉 돼 있거나. 그럼 거기서 밑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리는 길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60스퀘어를 쓰는데 예외 규정을 해가지고 38스퀘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W가 무엇인지, 그의 특징이 뭔지, 이따가 이제 요걸 다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이제 뭐 나중에 참고로 10점짜리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W는 워터프루프입니다. 그래서 방수, 수밀형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V 케이블의 정기적 특성에서 VT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근데 66회 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따가 상세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반 교재 그림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관연도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란 얘기고요.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연 재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이 아닌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나 뭐 전동기의 열화 원인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해서 문제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서브노트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어갔는데, 열화 진단법 같은 경우에 사선 상태에서 진단법하고 활선 상태의 진단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지, 보통 4가지 정도를 보통 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절연 재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화의 원인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열화 진단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58회 때 나왔고, 60회 때 나왔고, 62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72회 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지금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 어느 순간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빈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문제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중성전설로다 보니까 CV 케이블의 열화 원인,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 열화생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써주시고 그 대책을 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고조합 전기 절연젤의 경련 열화 요인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특성 임피던스다, 서지 임피던스다, 과도 임피던스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말로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에 가서 보시면 기준 임피던스, 그 다음에 스윙 모선, 기준 모선, 스윙 모선, 슬랙 모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답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사실은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밥을 먹었으니까 먹을 거니 먹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약간 한두 마디에 따라서 의도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CV 케이블을 개통에 사용 시 포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어떤 게 있겠냐 이거죠. 땅에다 묻는데 어떻게 묻겠냐? 직매로 묻겠냐? 아니면 전력구식으로 묻겠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로식으로 묻겠냐? 근데 이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보통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쓰죠. 직매를 하는 거는 공사하기가 편하겠죠. 그냥 땅 파고 그냥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많이 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묻게 되면 이제 어떤 간섭이라든가 나중에 또 땅을 또 파야 되겠죠. 또 묻으려면. 근데 이제 관로식이 되게 되면은 관로를 만들어 놨게 되면 예비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 필요 없이 그 예비 구멍에다가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케이블을 다시 또 포설해가지고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직매식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경우에 쓰는 거고 관로식이 되게 되면 조금 약간 더 선로가 또 많이 필요할 때겠죠. 6개나 9개나 요 정도의 케이블이 필요할 때. 근데 그 이상 되면은 관로를 하는 것보다 전력구를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케이블을 포설을 해야 될 때. 그래서 9개 정도 이상의 케이블에 대해서는 보통 전력구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전력구가 어떤 공동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냥 전기 쪽에 관련된 전력구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때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같은 데도 가면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구들도 있습니다. 지하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전력구 같은 경우는 압력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자전거는 타고 순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 전설로의 다음 사항을 귀시를 하시오. 포설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설 방식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 포설 방식 세 가지를 다시 물어본 겁니다. 직매식이나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관로식이나 전력구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전력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 딱 얘기하면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러죠. 아까 세 개. 하나, 둘, 셋. 요 그림이 딱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바깥에부터 나는 쓸 건지 아니면 나는 가운데부터 쓸 건지. 가운데 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치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유전체가 있었죠? 유전체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식층이 있고 거기 시스가 있었죠? 시스선이 있었다.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시스선은 저감을 할 수가 있다. 시스선의 저감 대책이 유기전압 저감 대책이다 해가지고 유기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방법들. 직접 편단 접지를 한다든가 양단 접지를 한다든가 크로스본드 접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지간의 접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략 접지, 교략 지휘적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됩니다. 유전체선이 뭐냐? 아까처럼 도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전체가 있었고 방식층이 있었고 시스가 있었죠. 그 유전체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가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성분이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부도 오래되면 노화가 되듯이 얘도 오래되면은 그런 부분이 성분이 변화가 되니까 그런 성분에 대해서 보는데 왜 유전체선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인 델타를 쓰지 않고 탄 델타를 쓰느냐?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케이블을 이제 그 등가회로로 그려줘가지고 삼상 등가회로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단상 등가회로로 그려진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IR과 IC에 대한 성분을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인 델타를 탄 델타로 해도 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거리 송전설로 할 때 보시면 얘하고 얘 부분이 이렇게 같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송전단에 대한 전압,
수전단의 전환 저함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전압 강화가 별로 안 되면 얘나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여기 부분은 그냥 직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합니다. 삼각형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그것처럼 얘도 보시면 밑에 IR 성분이 있고 IC 성분인데 요 IE 성분 이 누설 전류를 볼 때 요 델타 부분이 사인 델타를 하나 탄 델타를 하나 사인 델타는 이거분의 이거고 탈 델타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근데 얘나 거의 비슷한데 요 작은 부분은 무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탄 델타를 쓰냐? 계산하기가 더 편하니까. 예? 사인 델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코사인 델타도 이런 식으로 변하고 하지만 탄 델타는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코사인 델타분의 사인 델타니까 어느 정도 계산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도 알고 사인 델타도 알기 때문에 탄 델타를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중선로 시공시 케이블 시스의 유기전압 저감 대책. 요 바로 전에 8월 달에 시험이 나왔었죠. 아주 기본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시되 그 중에서도 빈도가 높은 순을 좀 더 참조를 해서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케이블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 여러분 나오겠죠. 예, 빈도가. 얘는 이제 좀 빈도가 조금은 더 있네요. 근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뭐 다음번에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요 2월 달이 아닌 내년도 8월 달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측정법. 이제 머펄 아다로 외웁니다. 머펄 아다로 저희는. 그게 왜냐면 왜 그런 순서로 외우냐면 성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그런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머펄 아다에서 머는 뭐냐? 머레이르프법. 펄은 뭐냐?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DK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집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의 지중 송전선료 부분을 보여드릴 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의 안전전류, 허용전류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온도에 따른 그 부분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온도가 90도다. 그럼 90도를 올려줄 수 있기 위해서 주변 온도가 40도씨이다 보니까 50도씨만큼을 이제 보내줄 수가 있고 그 전류, 그 온도에 의해서 흘려질 수 있는 전류가 한계가 생긴다. 그게 바로 허용전류, 안전전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0도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는데 전류가 좀 더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과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상시 허용전류에서 아까 그 방식층 같은 게 녹아내립니다. 푸석푸석해진다는 얘기예요. 머리도 보시면 머리도 매일매일 샴푸로 감으면은 그 샴푸에도 이제 비밀인데 안에 치약이나 샴푸에는 전부 다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제입니다, 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치질 하거나 머리 감고 나면 물을 많이 헹궈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샴푸에는 더 안 좋은 이 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고 나면은 제가 옛날에 봤는데 물하고 기름을 넣으면 물하고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아무리 갖다 놓고 흔들어도 물과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위로 뜹니다. 근데 거기다 샴푸를 집어넣고 이렇게 섞어 보십시오. 물과 기름이 섞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샴푸를 쓰시면은 눈에 안 들어가게끔 빨리 헹궈 주셔야 되고 직접적으로 머리에다 비비지 마시고 탈모의 원인도 되니까 손바닥에 넣고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발라서 쓰시면 되고 보통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만 이렇게 뿌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안전전류 부분들도 보시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디레이팅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 나중에 쓰실 때 그 감소 계수를 씁니다. 그럼 뭐 고도가 올라가느냐 이런 때에 따라서 디레이팅 팩터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안전전류 전류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케이블 냉각 방식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지중 케이블의 송전 용량 증대는 뭐라고요? 전부 다 케이블이다. 새로운 케이블이다. 왜? 아까처럼 고압 같은 경우는 가공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단 까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땅속에다 까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뭐냐? 온도, 땅속에 대한 온도를
뭐 땅속이니까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그 주변 온도에 대해서 더 견딜 수 있게끔 이런 냉각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 송전선로에서 옵셋과 지중 송전 케이블에서의 옵셋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지중 케이블 쪽에서 옵셋은 케이블에 대한 신축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 부분이다. 가공 케이블에서의 옵셋은 슬리트 점프라든가 이런 쪽의 탈락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한 여유를 주는 부분이다. 지중 케이블 시공에 있어서 옵셋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시오. 이제 그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좀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중 케이블 포설의 용어, 이제 포설에 대한 용어, 가공 송전선로에서 포설할 때 용어들이 뭐가 있었죠? 연선과 긴선이 있었죠? 여기서도 지중 케이블에서 포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됩니다. 제밍 레이시오가 뭔지, 이제 제밍, 잼이 걸린다는 얘기죠, 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사기 같은 거 쓰다 보면 종이가 잼 걸렸다고 그러죠? 뭔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트랜스포머 영화를 볼 때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사기가 잼이 걸려가지고, 손바닥으로 쳤더니 그 복사기가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막 나오는 장면이 트랜스포머에도 있습니다, 안에. 얘도 마찬가지 제밍 레이셔는 뭐냐면은 비율이란 얘기입니다. 걸릴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냐 케이블을 이렇게 관로에다 집어넣다 보면 케이블을 세 가닥을 집어넣습니다. 세 가닥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세 가닥을 수평 배열을 하거나 삼각 배열을 했을 때 이게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케이블 거리, 지름에 몇 프로 정도를 보느냐. 3배가 걸리니까 300% 정도가 되겠죠. 3D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3개가 걸리니까 하나당 오차가 5%씩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3개니까 15%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제밍 레이쇼는 2.85D에서 3.15D 사이에 유격이 왔을 때 얘는 관로 안에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 케이블을 관로를 선정해라. 이 내용입니다. 관로에 대한 내경을 케이블에 대한 지름의 몇 배로 선정할 것인지를 제밍 레이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삼각 배열이다, 요란 배열이다, 수평 배열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전력구에 케이블 설치 시 환락이 발생하는 원인. 이게 뭐냐? 환락이 뭐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발생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하중이 실리니까 떨어지겠죠. 전력구에서. 그래서 전력구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지 대책이 뭐가 있다고요? 3,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서 고정을 해줘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죠. 중간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있겠죠. 또 이제 스프링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잡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따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실 거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접속 시 사용되는 직선 접속, 스톱 접속, 종단 접속, 유지 접속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직선 접속은 직선으로 접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톱 접속은 마지막에 이제 끊어주기 위해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단은 이제 케이블이 가다가 변압기로 연결이 된다든가 케이블이 가다가 GIS로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쪽에 말단에 가서 접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지 접속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CV 케이블 같은 것도 가다 보면 노멀 접속, NJ 같은 경우 이런 건 뭐냐 케이블의 외피에 보면 뭐가 있었죠? 중성선이 있었죠? 중성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안 되는 게 바로 인슐레이션 조인트입니다. IJ. 중성선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절연이 끊어지는 거죠. 중성선만. 근데 나머지 절연체나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유지 접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아까처럼 오일필드 케이블 같은 거. 중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오일필드 케이블에 대한 것들도 중간에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간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해주냐. 계속 그 성분을 이어주느냐. 그게 유지 접속이고 준유지 접속은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만 유지를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개형 케이블. 3개형 케이블은 아까처럼 이제 3개의 케이블을 이제 트리플렉스로 해가지고 배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맨홀 하죠, 맨홀. 사람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홀,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홀 같은 경우 보시면 3m, 3m, 9m 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왜 3m 높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핸들은 그게 아니라 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그러니까 케이블의 직매식 같은 경우. 직매식 같은 건 이제 땅에 파묻었으니까 이게 그 깊이가 깊지 않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손이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맨홀은 아까처럼 전력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크기가 크니까 땅속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동구나, 그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맨홀에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커지겠죠. 삼각배열, 요람배열, 수평배열인데 삼각배열은 말 그대로 삼각형처럼 배열을 한다는 얘기고 요람배열은 요람식으로 이렇게 요람이 뭐냐? 애들 재울 때 쓰는 자장가 할 때 쓰는 그게 요람이죠. 그 요람처럼 배열이 됐다는 얘기고 수평배열은 말 그대로 수평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네이크 부설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죠. 뱀처럼 이렇게 휘어진다. 그건 뭐냐? 전력구 같은 경우 안에서 케이블이 어떤 그 신축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스네이크 부설을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